지혁은 약속을 어긴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은호에게 돈은 내가 마련할게라고 말하고 돌아오는 길 발바닥이 화끈거릴 만큼 뛰듯이 움직였다. 회사 일정을 쪼개고 거래처마다 연락을 돌리고 개인 대출까지 계산했다. 지혁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 은호가 자신에게 내비쳤던 짧은 문장을 잊지 못했다. 내가 빚을 다 갚으면 그 다음엔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지혁의 가슴 한가운데에 박힌 작은 모처럼 늘 아팠다. 누군가를 놓아줄 준비를 하는 사람의 말투였기 때문이다. 지혁은 그 못을 뽑고 싶었다. 그래서 돈을 마련해 은호에게 붙잡을 명분을 만들고 싶었다. 그 명분이 없다면 지혁은 자신이 스스로 문을 닫고 나오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재는 달랐다. 그는 성희의 시선을 알고 있었다. 성희가 자신을 경계하는 이유도 알았다. 진석이 여전히 회사를 움켜쥐고 있는 동안 성희는 조용히 인사권을 잡고 있었다. 성재가 은호에게 고백하려면 그 고백이 변수가 되지 않도록 회사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해야 했다. 성재는 회사의 오래된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비용으로 처리된 항목들 사이에서 눈에 걸리는 메모가 있었다. 외주 서류 재발급 필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재발급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마음을 거슬렀다. 성재는 결제 라인을 거꾸로 올라가 확인했다. 서류가 중복이었다. 한 번 처리된 비용이 또 올라와 있었다. 실수라 보기 어려웠다. 돈이 한 방향으로 빼돌려지는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이상하게도 성희가 늘 강조하던 효율화와 맞물려 있었다. 은호는 밤마다 잠이 들지 못했다. 손끝은 자꾸만 과거의 사진을 뒤적였고 눈은 멍하니 벽지를 따라 움직였다. 친딸이 아니잖아. 그 문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 문장 자체가 무섭다기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을 떠올리는 일이 더 두려웠다. 순이의 눈빛이었다. 정순이는 은호에게 엄마로서의 사랑엔 서류가 필요 없다라고 말했지만 서류는 이미 사람들 마음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강호는 거칠었다. 강호는 가족이란 말의 범위를 좁게 정의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가족은 힘들 때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었고 그 얼굴이 서류를 기준으로 바뀌는 것 같아 분노했다. 그래서 강호는 은호에게 쏟아지는 시선 하나하나를 해석하며 더 상처받았다. 누나를 잃을까봐 화를 냈고 화를 내다 보니 누나에게 더 멀어졌다. 은호는 그 과정에 슬펐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서로의 말이 가시가 되어 돌아오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철은 아르바이트 면접을 가다가 우연히 본 광경 앞에서 숨을 들이켰다. 좁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다정이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다정의 손은 평소보다 더 빨랐고 상대의 손은 익숙한 동작으로 봉투를 확인했다. 상철은 멈칫했다. 다정이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상철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봉투를 받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입모양이 문제였다. 이번 달도 제때. 그 말은 의례적인 거래의 냄새를 풍겼다. 상철은 가슴이 내려앉았다. 집안에 늘어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다정이 이런 방식을 택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상철이 더 놀란 건 그 상대가 지완의 친구 아버지라는 사실이었다.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 오가는 돈은 사람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 상철은 자신이 그 사실을 문제 삼으면 다정이 더 움츠러들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침묵은 죄책감으로 변했고 죄책감은 의심으로 자라났다. 상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잣말을 했다. 내가 벌어서 막아야 했는데. 고성이는 계획을 멈추지 않았다. 고성이의 계획은 늘 간단했다. 불필요한 사람을 밀어내고 필요한 사람에게 줄을 잇는다. 그녀는 불필요의 기준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숫자에서 찾았다. 그런데 이번에 성희가 숫자에서 걸러낸 사람들 중에는 오래된 거래처 직원, 회사 창립 때부터 일한 기사,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이 그저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젊은 사원도 있었다. 성희는 그들을 정리하며 회사 체질 개선이라는 말을 썼다. 성재는 그 말이 너무 쉬워서 오히려 무서웠다. 체질을 바꾸는 일에 사람의 땀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에 편리한 단어였기 때문이다. 성재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낡은 사무실, 꺼져 있는 형광등, 그리고 방치된 서류 상자. 성재는 손끝으로 먼지를 쓸어내리며 알아차렸다.
누군가 가짜 회사를 통해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지혁은 돈을 구하기 위해 선배 은행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자가 높다는 말, 위험하다는 말, 그래도 급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뒤엉켰다. 지혁은 선택해야 했다. 위험을 알면서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지키고 사람을 놓을 것인가. 그는 오래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고민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걸 싫어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 위험을 내가 대신 짊어지자. 이지혁은 서류에 서명하며 자신에게 말했다. 이 선택이 은호를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돈으로 마음을 붙잡으려 하면 끝내 돈 때문에 놓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 두려움은 지혁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조급함은 말끝을 거칠게 만들었다. 은호와 만난 날 지혁은 의도와 다르게 말했다. 이쯤이면 됐잖아. 너도 이제 버텨야지. 그 말은 지혁이 원한 말이 아니었다. 내가 옆에 있을게라고 말하고 싶었어. 지은호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이해의 미소가 아니라 오래전에 배운 체념의 미소였다.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오며 자신의 목소리를 미워했다. 정순이는 몸에 힘이 자꾸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라고 했고 정순이는 의사의 말을 기억하려 애썼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몸보다 더 쉽게 무리한다. 정순이는 어린 시절 은호를 데려오던 날을 떠올렸다. 비가 오던 날이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봐 담요를 2번 감싸고 2번 더 확인했다. 그때 느꼈던 따뜻함이 순이의 삶을 바꾸었다. 그 따뜻함이 지금은 심장을 움켜쥐는 죄책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나? 아니면 끝까지 숨겼어야 했나? 그 질문이 순이를 갉아먹었다. 밤에 기침을 하다 말고 가슴을 부여잡는 순간 정순이는 비로소 알았다. 진실을 지키는 일과 사랑을 지키는 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지환은 집에서 눈치를 봤다. 이지환은 늘 집안의 분위기를 빠르게 읽는 사람이었다. 이상철의 무거운 어깨, 다정의 말없이 쌓이는 설거지, 수빈의 휴대폰 화면에 뜬 알림들. 지환은 그 모든 것을 조합해 결론을 내렸다. 지금은 내가 문제를 늘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제안받은 투자 동아리 활동을 거절하려 했다. 그런데 동아리의 제안서 맨 마지막 줄에 이상한 문장이 있었다. 초기 출자를 개인 계좌로 받아요. 지환은 눈썹을 찌푸렸다. 학교의 공식 동아리가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다는 건 이상했다. 지환은 묻고 또 물었다. 돌아온 답은 나중에 다 정리된다였다. 그 말은 어른들이 곧잘하는 말과 닮아 있었다. 정리가 안 된 일을 당장 진행하려는 사람의 말. 지환은 집안에서 본 많은 어른들의 실수를 떠올리며 그 제안을 거절했다. 수빈은 채널 파트너 하은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집안 이야기로 가득했다. 수빈은 하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이번 주는 영상 업로드가 늦어질 것 같아. 하은은 그럼 우리 스타일을 좀 바꿔서 가족 이야기를 콘텐츠로 풀어보자라고 제안했다. 수빈은 처음에 화를 냈다. 가족의 아픔을 콘텐츠로 쓰는 일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그러나 하은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다. 사람들이 겪는 일은 비슷해. 우리가 진짜로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 수빈은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게 폭로가 아니라 회복이라면 혹은 다시 손잡는 법이라면 그건 분명히 가치 있는 이야기였다. 은호는 어느 날 성희가 보낸 사람과 마주 앉았다. 표정이 없는 남자였다. 남자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은호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 정리라는 단어는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말이었다. 남자는 봉투를 앞으로 밀었다. 이 금액이면 조용해질 겁니다. 지은호는 손을 떼었다. 정순이가 병원비로 힘들어할 때, 상철이 일을 찾기 위해 어두운 표정을 지을 때, 다정이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는 순간을 떠올렸다. 돈은 문제를 잠깐 멈추게 만들지만 문제 자체를 지우지는 못한다. 지은호는 봉투를 밀어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저는 조용히 살 생각이 없어요. 남자는 웃었다. 그 웃음은 조용한 위협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박성재는 박진석과 마주 앉았다. 박성재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 외주 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진석은 처음에는 화를 냈다. 내가 회사 돌아가는 걸 다 아느냐?
성재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모릅니다. 다 몰라서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분노가 한 차례 지나간 자리에는 피로가 앉았다. 진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를. 그러나 그가 더 무서워한 건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였다. 그 끝에 성의가 있다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 어머니를 의심하는 아들. 진석은 자신의 선택이 가족을 찢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성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은호에게 고백하기 전에 저는 제 자리를 제 힘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애틋했다. 사랑을 위해 권력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권력의 모양을 바로잡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 무렵 다정은 상철에게 솔직히 말했다. 나도 두려웠어. 당신이 실망할까봐. 상철은 손을 내밀었다. 상철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알았다.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 그러나 그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자존심이라는 낡은 껍데기가 입을 막았다. 상철은 침을 삼켰다. 그러다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오래 버틴 체면 대신 지금 필요한 손을 선택했다. 미안해. 내가 더 먼저 물어봐야 했는데. 다정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조옥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웃고 있었다. 조옥래는 사진을 넘기며 자신이 젊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강했다.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의 뼈대만은 여전했다. 조옥래는 옆방에서 기침하는 순이를 생각했다. 순이가 아픈 건 마음 탓도 있다며 조옥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노인은 오래 살아남으며 배운 것이 하나 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것. 그 사소한 용기가 집을 지킨다는 것. 다음 날 조옥래는 손주들을 불렀다.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 그리고 지강호까지. 조옥래는 조용히 물었다. 너희는 요즘 누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니? 그 질문은 평이했지만 평이함 속에 날카로움이 있었다. 각자는 서로를 떠올렸다. 미안하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질문 덕분에 모두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그 사이 고성희는 박성재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성희는 오래전부터 이중장부를 보는 눈이 있었다. 그 눈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과는 달랐다. 숫자가 말하는 것을 듣는 눈이었다. 성희는 자신에게 유리한 숫자만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에도 확신했다. 문제를 발견한 자가 문제의 주인이 된다. 고성희는 먼저 선수를 쳤다. 감사팀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다. 외주 건 내부자 유출 의혹. 제보는 성재를 겨누고 있었다. 성희는 자신이 한 일을 누군가가 덮어쓰게 만드는 일에 익숙했다. 며칠 후 회사에 소문이 돌았다. 박성재가 자료를 빼돌렸다더라. 소문은 빠르게 자랐다. 성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임원회의에서 자료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투명함은 때로 칼날이 된다. 숨고 싶은 사람들에겐 위협이기 때문이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박진석은 그날 밤 집에서 성희와 마주 앉았다. 진석은 물었다. 당신이 했나? 성희는 웃었다. 우리가 했지. 복수형의 문장은 책임을 분산시킨다. 그러나 진석은 그 문장의 빈자리를 보았다. 우리가 안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박진석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의 마음도 고개를 돌려버렸다. 부부 사이의 균열은 큰 소리로 시작하지 않는다. 조용한 시선 이동에서 시작된다. 지은호는 일터에서 작은 사고를 목격했다. 진열대가 무너졌고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지은호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오래 참아온 감정이 흔들렸다. 아이의 울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였다. 은호는 자신의 마음이 지금까지 도움을 거절해온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밀어냈다. 지강호의 분노도 이지혁의 조급함도 성재의 침착함도 모두 자신을 향한 다른 모양의 손길이었다. 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순이와 마주 앉았다. 엄마, 나 용서가 뭔지 헷갈려. 정순이는 천천히 답했다. 용서는 누가 옳은지 정하는 게 아니더라. 그냥 지금부터 어떻게 살지 고르는 거더라. 두 사람은 오래 울었다. 울음은 결론이 아니었다.
다만 다음 걸음을 위한 숨이었다. 며칠 뒤 이상철은 면접을 보러 갔다가 또 다른 장면을 보았다. 이번엔 회사 앞이었다. 고성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짧게 말한 한 문장이 상철의 귀를 때렸다. 그 애가 조용히 빠져주면 우리도 조용해질 거야. 상철은 그 애가 은호일 거라고 느꼈다. 그의 심장은 다시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상철은 지역을 찾아갔다. 나는 말 주변이 없어. 그래서 부탁하러 왔어. 우리 딸 지켜줘.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사랑의 약속이라기보다 어른들끼리의 약속이었다. 누가 누구의 편인가 분명히 하자는 약속. 그러나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감사팀은 박성재에게 정식 조사를 통보했다. 내부 자료 무단 공개. 성재는 웃었다. 억지 웃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믿음은 사람을 단단하게 하기도 고집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성재는 조사에 응하며 모든 자료를 열었다. 그리고 한 장의 계약서에서 결정적 단어를 발견했다. 보증인 박진석. 그 단어는 의미가 컸다. 외주 거래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가족 이름을 담보로 한 이중생활의 일부임을 뜻했다. 성재는 그걸 들고 진석에게 갔다. 진석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보증을 선 이유는 회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위협 때문이었다. 진석은 조용히 말했다. 죽인다더라. 그 한마디에 성재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돈 문제는 보통 욕망에서 시작하지만 가끔은 협박에서 시작된다. 진석은 가족을 지키려다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갔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낡은 종이처럼 바스러졌다. 고성이는 마지막 술을 준비했다. 그녀는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떠나면 모두가 편해진다. 메시지는 단순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폭력이었다. 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다. 떠나면 편해질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편해지는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보면 답은 달라졌다. 편안함은 종종 불의의 다른 이름이었다.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말했다. 엄마, 나 도망 안 갈래.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같이 서자. 두 사람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계산했다. 숫자는 냉정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이수빈과 이지환 그리고 지강호가 서 있었다. 아이들은 각자 모은 돈 봉투를 내밀었다. 우리가 시작할게. 그 말은 금액보다 값졌다. 가족은 바로 그런 순간에 다시 시작된다.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조사실에서 나왔다. 복도 끝에서 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기를 바래.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선배가 힘을 갖는 이유가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스스로를 위해서였으면 좋겠어.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얇지만 단단한 다리를 놓았다. 사랑은 때로 고백보다 솔직함으로 깊어진다. 그날 오후 이지혁은 대출 서류를 들고 회사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맑았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로 은호를 위한 일인가?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는 서류 봉투를 꼭 쥐었다. 그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낮고 쉬어있는 목소리였다. 그 돈 내 이름으로 빌렸지? 잘못되면 내 팔이 날아간다. 협박은 구체적일수록 더 싸늘했다. 이지혁은 전화를 끊고 잠시 서 있었다. 그는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공포는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나는 빚이 아니라 약속을 갚는 중이다. 지혁은 봉투를 들고 걸음을 재촉했다. 저녁 집집마다 불이 켜질 무렵 이상철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 섰다. 붉은 신호등 앞에서 그는 마주오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았다. 오래된 트럭이었다. 브레이크 소리가 짧고 날카롭게 울렸다. 사람들의 탄식이 이어졌다. 사고는 큰 부상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운전자는 핸들을 잡은 채 떨고 있었다. 이상철은 다가가 운전자의 손을 감싸쥐었다. 괜찮습니다. 숨을 쉬세요. 그 순간 상철은 깨달았다.
사람은 결국 서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산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는 집에 돌아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러나 새벽녘 정순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혔다. 김다정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가족들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중대한 심장질환 가능성을 말했다. 모두의 얼굴이 하얘졌다. 의사는 덧붙였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그 말은 쉽고도 어려웠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먼저 싸움을 끝내야 했다. 싸움을 끝내려면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아침이 밝아오자 고성희는 새로운 발표를 준비했다. 구조조정 2차. 명단에는 더 많은 이름이 있었다. 그 명단 맨 끝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지은호. 서류상의 신분을 문제 삼은 정리였다. 합법의 가면을 쓴 비정함이었다. 고성희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숫자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박성재가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그 명단을 발표하지 마세요. 고성희는 물었다. 내가 막을 수 있을 것 같니? 성재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 막는 게 아니라 모두가 멈춥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었다. 외주사의 가짜 거래 흐름, 보증인의 서명, 그리고 협박의 녹음이 담긴 파일. 그리고 뜻밖의 증언서 한 장. 내가 시켰다. 짧은 문장 아래 필체가 떨려 있었다. 박진석의 서명이었다.